네, 지금부터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 해양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해양수산 전망대회 해양 세션 사회를 맡은 김성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해양 세션에서는 총 3건의 주제 발표와 총 6분의 전문가 패널 분들을 모시고 종합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장시간이지만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3분의 발표자와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는 조성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로는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로는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안보전략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해양연구본부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인 조성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AI 시대 해양환경관리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MI의 조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제 전망대 발표를 준비하면서 짧게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그 기조 발표도 보셨고 아마 다른 세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자리는 저희 KMI에서 매년 준비하는 행사고, 대부분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저희 실에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환경 분야는 사실 이렇게 경제랑 직관된 부분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뭔가를 새로 전망하기에는 이 환경 변화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 환경 분야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얼마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끝났잖아요. 이제 거기서 AI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소개가 됐었는데, 우리 이 해양환경 관리 분야에서도 이 AI가 어떻게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과정에 어떤 이제 과제가 있는지를 오늘 한 10분 정도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올해 CES 발표에서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혁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레고 많이 이제 가지고 노셨는데, 어릴 적에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랫동안 레고사에서 상품으로 제공해왔던 일반적인 레고입니다. 이거는 그 블럭을 이렇게 똑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블럭들을 이렇게 쌓는 그런 조립식이죠. 올해 이제 레고사에서 발표한 건 오른쪽 스마트 브릭이라고 하는 건데, 그 조그만 그 레고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나 이제 AI 칩들을 삽입을 해서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쌓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레고 블럭과 블럭 간에 어떤 그 센서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소리나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형식의 어떤 놀이 콘텐츠가 이번에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환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레고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아마도 이제 우리의 그 해양환경 관리의 어떤 그 패러다임도 오래전에 그냥 각 그 관리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름의 가지고 있는 툴들을 이렇게 단순히 이제 수집하고 쌓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이 수단 간의 어떤 연결,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핵심에 아마 AI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요 프롤로그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크게 보면 이제 그 해양환경 관리 분야에서 크게 3가지 이제 관측 분야, 그리고 관리, 그리고 예측 기술 분야별로 현재 어떤 최신 기술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기술들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책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 그리고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이 AI를 지금 우리 해양 관리에서 왜 이 시점에 지금 잘 활용해야 되는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IPCC 보고서에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위쪽에는 이제 그 외해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 농도 시나리오별로 위협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연안 생태계에 대한 영향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제 색이 이제 빨간색 진할수록 굉장히 위험 수준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50년도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인용하시는 자료인데 뭐 이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수온이나 적조 같은 여러 현상들이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제 빈도도 많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그리고 어떤 단일 현상이 개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이제 환경 문제를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후 대응을 했다고 하면 현재 어떤 그 관측 수단별로 주기나 범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통합하기에는 이런 사후 대응식 방식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리고 선제 대응이 필요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각 분야별로 좀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환경 분야에 엄청 뭐 대가도 아니고 제가 이제 검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각 분야별로 선도적인 기술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노아에서 최근에 발표한 기술입니다. 이 가이아라는 기술은 AI와 그리고 그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결합을 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이제 고래 등의 해양 생물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이고요. 이것은 이제 위성 영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좁은 해역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해역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찾아내서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파크는 이제 국제 협력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원격 탐사 기술과 AI 그리고 통계 모델을 융합해서 여러 이제 멸종 위기 종들의 현재 위치 그리고 향후에 어느 쪽으로 그 서식지가 변동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이라든지 보전 지원 활동을 현재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관측 기술이 이제 많이 혁신이 되고 있는데 여기 사례는 이제 그 국내 기관 기술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해수 전지를 탑재한 장기 자율 관측 시스템 스마트 부위입니다. 이 스마트 부위는 염분이나 pH, 수온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양식장의 어떤 현재 위치라든지 범위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에서 현재 이제 이런 위성 그리고 센서 그리고 AI 기술을 융합해서 이전보다 훨씬 관측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양 오염 관리 기술인데요. 첫 번째 이제 사례는 독일에서 이제 개발한 젤리피시 봇이라는 건데 이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작은 이제 해파리 모양의 이제 로봇인데 이것이 이제 그 생체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소음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술들이 이제 프로펠러나 이때 그 주변의 환경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을 좀 지향을 해서 어떤 치어나 어떤 생태계의 어떤 교란을 최소화하는 어떤 수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했던 IRMA 프로젝트에서 위성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AI 탐지 기술을 가지고 현재 유료 오염이나 조류 반식 그리고 선박 유출 등과 같은 여러 오염을 감지하고 그리고 준실시간으로 어떤 긴급 상황을 경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기관이 드론이나 위성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선박 기술을 최근에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그 수거하고 탐지하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위에 이 필요한 기술들을 다 집적을 시켜서 수거하고 그리고 집하하고 전처리해서 마지막에는 수거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을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 오염 관리 기술 분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AI, 로봇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을 융합해서 이런 해양 오염 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AI 특히 이제 AI 기술이 이런 예측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최근에 소개한 그 젠캐스트라는 기술인데, 요거는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태풍이나 폭염 한파를 이제 약 한 15일 정도 이전에 굉장히 정확한 확률로 이렇게 위험도 예측을 하는 기술을 근래에 소개를 했고요. 현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오션이라는 기술인데, 유럽에서 이제 호라이즌 2020에서 이제 2년 전에 그 프랑스에 있는 메르카토르 오션 인터내셔널과 이제 벨기에 해양 연구소 공동으로 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그 스마트 유럽의 이제 해양 포럼에서 이 기술을 처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단순히 이제 3D 가시아나 이런 디지털 센서 연결에 한정돼 있는 반면에, 이 기술에서는 실제로 1인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실험 설계를 직접 이 모델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그 리빙랩 같은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학술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책 현장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키오스트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 해양 오픈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위성 정보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국내 해양에서 발생한 여러 적조나 폭염, 이런 일사량 등 이런 기술들을 이제 예측 탐지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탄소 저장량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예측 기술에서는 AI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융합된 기술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야별로 이런 선도적인 기술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AI라는 기술이 어떤 관측, 그리고 예측, 그리고 대응, 이런 평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 그리고 자동화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도 기존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단일 센서 위주에서 이제는 이제 위성, 그리고 드론, 뭐 무인 이동기, 그리고 센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이런 센서들과 연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해양 환경 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이제 어떤 연구, 학술 영역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행정이나 정책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장 이제 현장에서 뭐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어떤 표준화가 아직 없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해양의 데이터들도 어떤 플랫폼이나 생산하는 기관별로 이질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통일화되고 표준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AI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그 AI를 해양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해양의 어떤 물리적인, 생태적인 여러 사회경제적인 특성들을 잘 담을 수 있는 해양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AI 예측 분석 결과가 사실은 이제 행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업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자료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법적 근거,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개발을 하겠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현장의 어떤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이나 운영 역량도 같이 이제 그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세 가지 분야별로 이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이제 좀 더 그 활용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확장이 돼야 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나 해양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AI를 기초로 한 디지털 전환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부터 향후 5년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의 정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법제 정비가 동시에 이제 실현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런
기술 고도화, 데이터 표준화, 거버넌스의 마련들이 말씀드렸던 이 5년의 이 골든 타임 이내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기술이 이제 해양환경 관리 분야에서 잘 기반도 마련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진 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해양관광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해양관광문화연구실의 최일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6년의 해양관광 전망과 과제입니다. 먼저 해양관광 현황과 트렌드는 글로벌 해양관광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관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동향입니다. 현재 해양관광 시장은 단순한 휴양을 넘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 모험, 책임, 그리고 체험 등 이런 중심에 있는 진정성 있는 경험과 지속 가능한 가치로 재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관광의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역시 2023년을 기준으로 총 GDP 기여액이 3.3조 원 수준이었고요.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조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양 관광 동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크루즈 시장의 성장세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크루즈 시장 탑승객은 3,464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9.3%를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2028년을 기준으로는 4,200만 명까지 전망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함께 수요층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67% 가까이가 젊은 층이 크루즈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형 선박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그리고 탐험형 크루즈가 추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트렌드는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이 듀얼리즘, 이원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과 감성, 그리고 럭셔리와 실속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해양관광 트렌드 역시 2025년을 기준으로는 해양내적 관광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 도입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보고요. 이와 함께 웰리스, 그리고 모험성, 다양성, 친환경,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문체부와의 다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가 핵심이었습니다. 해양관광 현황에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2025년을 기준으로는 해양관광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5% 감소한 수치로 37.5조 원을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방한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1.8%가 증가를 하면서 1조 4,5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해양관광 시장이 더 이상 내수 시장 중심보다는 인바운드 시장에서도 전략적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남해안권 지역이 전체 해양관광 소비의 43%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부산 연안이 16.5%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비 특성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음식업종 소비 비중이 60.5%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40대, 50대의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좀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숙박 소비가 가장 높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업 소비가 높았는데요. 이처럼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목적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6년의 해양관광 전망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앙상블 분석을 통하여 미래 전망을 추정한 수치인데요. 2026년은 해양관광 소비가 이제는 좀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38조 8억 원 정도, 8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6년에 해양관광 지출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0%가 한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47.5%가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관광 소비는 조금은 좀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다음은 연안 지역의 방문객 총량인데요. 461개의 연안 행정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6년에는 3.4% 증가하여 15.1억 명이 전망이 되고요. 74개 연안 시군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1.4% 증가하면서 21.8억 명 정도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위 3개의 소비 시장에 대해서 부산, 전남, 경남을 분석해 본 결과 아무래도 부산 연안이 계속해서 해양 관광 중심지로 지속 성장 전망이 되고요.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하여 6조 4,6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전남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남 연안은 5조 1,400억 원, 전남 연안은 4조 8,6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해양관광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시장 소비 전망에 이어서 이번 2026년에 해양관광은 인구, 기술, 소비 변화가 이끄는 이 5가지 거시적 전망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생활 밀착형 여행, 그리고 소비 양극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2026년에 초세분화된 타겟 마케팅 전환,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성의 융합, 체류형 로컬 관광 콘텐츠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따라서 2026년에는 오션스라는 전략을 정책 키워드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션 베이스드 익스페리언스라고 바다를 좀 무대로 해서 몰입형 프리미엄 경험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점 단위 개발이 아닌 해수욕장, 그리고 마리나, 섬 이런 등 연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관광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ESG 원칙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은 계속해서 우리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리나, 크루즈, 해양 치유 등 이러한 핵심 고부가가치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성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바운드 관광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해양 관광 시장은 내수 시장의 중심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에는 좀 국가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K-오션 익스페리언스라는 국가 브랜드를 성립하고 인바운드 중심의 글로벌 해양 관광 전략 마련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 효과 분석과 성과 관리 고도화를 통한 정책 신뢰성 강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희선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로는 글로벌 해양 안보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윤인주 해양 안보 전략 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안보 전략연구실을 대표해서 글로벌 해양안보 전망과 과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후에 있을 주제 토론에서 종합 토론에서 함께 논의하실 주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7개 이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에 이런 이슈에 대응하는 전략과 수행 과제를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해양안보는 군사나 영토방위 중심으로 핵심 행위자를 국가로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에 경제, 기술, 환경, 인프라 이슈가 결합되면서 무역, 물가,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경제적 충격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양안보가 곧 경제안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과 같이 새로운 안보 대상이 출현해서 기존 부처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 주권 경쟁의 회색지대화입니다. 멀리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회색지대 전략이 서해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갈등은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교통로 위기의 고착화입니다. 홍해나 흑해와 같은 데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이 경제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곳 전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물류비를 상승시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해양에서 유래하는 위협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전장으로서의 해저 인프라입니다. 정부, 산업, 금융 리스크와 직결되는 해저 통신 케이블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속도로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 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해저 전력 케이블까지 안보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의 발틱 센트리와 같이 해저 인프라를 훼손하는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저 인프라를 방어하는 것을 동맹 안보 의제로 격상시킬 필요가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해양 안보의 부상입니다. 스마트 선박과 항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 운항, 통합 관제 환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만과 선박을 보호하던 물리적 방어 시스템을 사이버 방어와 통합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의 전략 자산화입니다. 기존에도 국방과 경제는 서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해영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역량이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조선과 해운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역량 회복에 집중하면서 상선과 군함을 생산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 영역 인식의 기술 진화입니다. 인공위성과 무인체계 활용이 증가하면서 해양 영역 인식에서 우주와 무인 영역의 통합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방항로와 기후안보화입니다. 기후변화로 북방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안전과 환경 규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통제 강화와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같은 기존의 환경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수산물 생산과 관련한 식량 문제, 인간의 정주 여건을 위협하는 새로운 해양안보 의제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통합 대전략입니다. 복합 위협과 포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 법 제도, 조정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해양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의 해양안보비서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민관 혼합 인프라 보호입니다.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 스마트 선박과 같은 민간이 운영하는 인프라를 국가 중요 인프라로 식별하고 허가, 감시, 보호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제적인 프로토콜을 제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색지대 대응 프로토콜입니다.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이런 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고 해양 영역 인식에서 이를 탐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경과 해군이 가지고 있는 통합대응 매뉴얼을 공유하고 비군사적인 옵션을 다변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동맹과 지역의 협력 강화입니다. 해양 인프라를 방어하는 데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영역을 통합하고 동맹과 지역 파트너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융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한미 방산협력을 고도화하고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전 단위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후 토론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 건의 주제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총 6분의 전문가 패널분들을 모시고 윤성순 해양연구본부장님께서 종합토론을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쪽 단상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윤성순입니다.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론자분들 아까 처음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토론자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앉아 계신 좌측편, 제가 앉아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연구원의 그 심상민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상길 해양정책과장님이십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수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철용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그 고려대학교 전진영 교수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아라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해양 분야에 다들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그 참석뿐만이 아니고 그 관심에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앞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해양 분야의 어떤 그 전망이라는 게 상당히 좀 특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해양 쪽에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제 연구원 그 직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양이 다른 연구본부에 비해서 앞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책자에서도 보시면 해양이 맨 뒤로 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전망대란 그 취지 특성상 어떤 정량적인 값들을 많이 전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정량적인 값을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어떤 정성적인 동향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닌가 좀 싶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서 세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지금 시대 해양 환경 관리 전망과 과제. 사실 모든 게 지금 AI로 다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AI 전문가분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의 능력자는 AI를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아마 AI가 다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이게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AI가 접목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주제 발표를 좀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해양 관광 분야 지금 뜨겁습니다. 모든 게 K자로 붙어서 K 컬처가 또 한창 유행을 타고 있고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이제 해양 안보를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게 정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불확실성이 팽배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안보 개념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면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 안보라는 것이 어떤 국가의 그 생존 안전은 물론이고 어떤 국익의 어떤 보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좀 냉철한 어떤 판단과 그리고 현명한 지혜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지금 세 가지 주제를 발표를 잘 좀 상당히 유익한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아까 소개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자분들께서는 각자 한 7분 정도씩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한 20여 분 시간은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민입니다. 오늘 그 글로벌 해양안보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해양안보의 이제 새로운 그 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이슈로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이제 안보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양안보라는 주제가 결국은 전 세계적인 그 패권 경쟁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결국은 이제 해양 분야에도 여전히 투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안보 정책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은 이 해양안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가 결국 중국이기 때문에 동맹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그 결속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 강화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불행하게도 저희에게 여러 가지 안보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국가와 우리가 또 양자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동맹 위주의 그러한 해양안보 정책을 펼친다면 중국의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것이 명확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앞으로 큰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현안별 분리 접근이 더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서해에서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깔끔하게 그 중간선을 경계선을 그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지금 거의 20년간 저희가 중국과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양국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결국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뭐 해양 경계 획정에 관한 협상을 벌인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좀 도와주는 그런 동맹 위주의 해양 안보 정책을 편다면 중국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해양 권익에 대한 그런 이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우리의 현안 해양 권익에 일반 어느 정도의 좀 훼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기후 변화 문제의 안보 이슈를 안보 의제화를 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북방 항로는 이게 이제 기후 안보 문제라기보다는 기후 변화가 저희가 저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북극 항로가 정말로 주요한 항로로 이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떠한 주도권을 갖고 일종의 그 초크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안보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이 경제적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앞으로 더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대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해경과 해군 간의 그 정보 공유 그리고 이제 통합적인 대응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그리고 또 제안되어 온 내용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군과 해경 간에 이게 또 일종의 또 뭐랄까요 주도권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라는 것이 뭐 형식적으로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솔직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되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제시하신 IPMDA, 그 Indo-Pacific Maritime Domain Awareness의 그 작전 단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해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현안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 러시아 제재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메커니즘 같은 것은 충분히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법 조업이라고 얘기하는 IUU 피싱에 대해서도 역시 IP 인터퍼시픽 마리타임 도메인 어웨니스 쪽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참 어려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해양 안보적인 과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사실 뭐 해양안보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걸 또 되짚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 등 권익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핵심 목표가 아닌가를 또 되짚어 주셨습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그냥 종합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관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연구원의 이수진입니다. 한 해를 전망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기관에 보니까 국방부가 없던데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보 세션을 맡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꼭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근원으로서 역시 심상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해양 통제 쇠퇴, 두 번째는 해적 케이블, 그리고 세 번째는 서해 중국 구조물 사건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8가지 해양 안보 이슈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해양력 쇠퇴입니다. 이슈들이 서로 엮여 있고 중장기 계속될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시해야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해군성이 발표한 공식 자료가 있는데 네, 미국이 정말 시인했습니다. 우리 이 세계 바다 지키기 힘들다, 해양 통제력 잃고 있다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가장 고민이 권위주의 국가, 이른바 중국, 러시아, 이란들이 지금 남방 항로와 북동 항로에서 각각 통제력을 행사해서 바다해가 폐쇄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바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8대 이슈 간에는 서로 인과관계를 갖춘 내러티브가 생성될 수 있겠는데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원인으로서 국가 해양력의 구성 요소인 미국의 조선업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으로서 회색지대 분쟁, 그리고 해상교통로 교란, 해적 케이블 사보타주, 그리고 신기술의 악의적인 이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양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9.11 테러를 계기로 도입된 해양 영역 인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태 지역에서는 2015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개정되었을 때 MDA가 미일 간에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2019년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MDA가 공식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동 항로가 다시 뜨고 있는데 미국의 해양 패권에 어떻게 될까요? 제2의 파나마가 될 수도 있지만 해양 패권 쇠락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미국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발표자의 결론 부분과 관련해서 8대 수행 과제와 4대 대응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보 국방 분야가 이렇게 융합될 수 있다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좀 시급성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정책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대안의 예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 해적 케이블입니다. 해적 케이블은 일상의 경제 활동과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근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 간의 이해관계도 너무 다르고 지적하신 것처럼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 컨트롤 타워가 없고 부처 간의 책임을 미루거나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경비법상 해경의 1차적인 임무가 요구되지만 사실 해경도 지금 인력, 물자, 조직, 기술 측면에서 많은 보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적 케이블의 위협 양상을 생각하면 그리고 서울 에너지 지금 고속도로가 1년 정도 앞당겨졌는데요. 지금의 수평적인 조율보다는 하향식의 추진이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국방 분야에 있다 보니까 중국 군사과학원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국방 조기 경보 기능, 그러니까 잠수함 탐지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자율 부표를 깔았다고 했습니다. 이 기능을 좀 더 보니까 해적 케이블 위협이 어떻게 진화할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은 해적 케이블이 사보타주만 생각했다면 나토가 경고하는 대로 위성과 해적 케이블이 동시마비에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랜딩 케이블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해적 케이블 위협이 이렇게 진화하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의 특성상 탐지했을 땐 늦습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차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국가 핵심 시설 인프라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해군의 경우는요. 국가 인프라 보호법 법령에 근거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법령 개정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면 지금 국가 사이버 전략이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전략의 랜딩 케이블 보호를 포함해서 좀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이버 전략은 그 핵심 과제가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고 또 정보 통신망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주관기관은 국정원으로 생각하는데 사이버 위협과 국가 핵심 시설을 보호하는 정보기관의 임무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해적 케이블과 해상 풍력 발전 이슈에 대해서 해양 경제 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경제 억제라는 개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발제자가 해양 안보 패러다임에서 논한 것 같이 바다는 저는 본질적으로 연결성과 경제 안보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해양 경제 억제라는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하고 부처 간의 임무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MI의 국가 해양 전략 구상 연구 정말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국방부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좀 후속적인 연구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로 덜 긴급해졌지만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기조를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기관리 기조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관리 기조화에서 국가 차원의 MDA 운용과 법률전을 좀 결합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공감하시겠지만 국가 차원의 MDA 운용은 이제 해양 안보를 위한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입니다. 제가 놀랐던 건요. 헬기 이착륙 시설을 갖춘 구조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구조물 내에서 고속정과 잠수부를 무단으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존이 아니라 다크그레이 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법률전에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심상민 박사님 계시지만요. 중국이 구조물 운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후에 유엔 해양법 협약 59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마찰 해결에 관한 조항인데 이거에 근거해서 해상 현상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법률전 논의는요. 해양 경계 미획정 사례에서 그리고 국제법상 재판소 법례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바꿔볼까요? 국제법상 불허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정말 넓어집니다.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민군 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엔 해양법 협약 59조에 따르면 집행 관할권을 많이 누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익과 형평에 근거해서 우리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발제자가 회색지대 대응에서 탐지, 귀속, 비례 대응의 프로토콜을 제안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의 실천 목표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정말 어렵습니다. 국무총리실 컨트롤 타워 하에서 해수부 해경 해군이 MDA를 실전적으로 운용하는 것. 두 번째는 이중용도 기능을 좀 증명을 하고 구조물을 불능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금 입장은 철수하라는 것인데 사실 한 거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일단 불능화의 목표를 둔다면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개발을 민간에 좀 앞당겨야겠는데 미국과 필리핀의 사례를 보니까 베트남의 사례를 보니까 기정사실화를 거부하고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증거 기반으로 정보전, 법률전, 외교전을 마구마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8년 한일 대륙붕 협정 공동 개발 협정이 만료 예정인데 저는 이것이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광구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전선이 더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회의 창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여도를 중심으로 해서 합법적인 시설물을 조속히 확대하고 공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수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좀 전에 저희들이 발제를 했던 8대 이게 수행 과제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실 만큼 시간을 꼭 지켜주시겠다는 그 의지가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좀 더 이제 그 발표 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위협 사례라든지 아니면 대안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해양과학기술원의 이철용 센터장님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빅데이터 AI 센터 이철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관련 토론 발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좀 토론 내용을 좀 정리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AI 센터장이니까 AI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챗GPT와 열띤 토론을 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 해양 수산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동안 뭐 잘해왔던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토론 내용에 좀 그동안 했던 구조적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적 전환 방향들을 조금 논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올해 CES 2026에서도 산업별로 실제 작동하는 버티컬 AI라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 움직이는 버티컬 AI 뭐 이제 진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걸 이제 보여지게 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해양 환경, 해양 분야에서는 어디까지 왔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실제로 오늘 발제해 주신 조성진 실장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제 2026 그리고 2030의 그 전환의 골든 타임이다. 진짜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경쟁력을 잃는 곳이 아닐까라는 이제 정말 위기감을 갖고 저희가 이제 정말 뼈를 깎는 노력, 혁신을 통해서 네, 이제 디지털 전환을 그리고 AX 전환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력은 더 이상 이제 알고리즘 문제는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정말 무수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AI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메인 데이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데이터는 많지만 쓰기 어렵다. 기관마다 형식과 기준이 다르다.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AI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사실 각 기관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해양 분야에 적절한 표준이 없다고 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해양과학, 수산, 항만, 해운 환경, 안전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생산 관리, 개방, 유통 구조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국가 데이터 댐 사업을 지난 3년간 진행을 하였고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원하는 데이터와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산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괴리가 큽니다. 특히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설명조차 안 되고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압축된 어그리게이션된 데이터들 위주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실제 산업계에 활용할 수가 없고 연구에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정책 자체 AX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분야 간 기관 간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규칙을 만드는 정책 과제가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네이티브식으로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 빼곤 다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국정과제 20번 국가 AI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통해서 구축 과제를 통해서 데이터 스페이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들이 잘 흐르게 만들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 목표에 해양 분야에서도 발을 한 발 넣고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 에너지, 국토, 물류, 안전 데이터, 저희 해양 환경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이게 데이터 스페이스화 돼가지고 서로가 심리싸게 흐를 수 있어야지만 사실 AI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버티컬 AI 관점에서는 실제 버티컬 AI가 필요로 하는 학습용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한지, 정책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R&D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과제들이 발굴된다면 지금 저희 영도에 구축되고 있는 해양 항만 AX 실직센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KMI도 그 해양 항만 AX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구심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부 내부에서도 이제 부산으로 이전했고 또 뭔가 AX를 좀
좀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데이터 AI는 특정과나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정책, 산업, 연구 현장 가로지르는 범분야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데이터 전략팀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인력 구조가 너무 열악하고 사실 필요에 따라서 좀 개방직 담당자가 와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인공지능 AX에 관련된 진단,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인재가 와서 해수부 내부에서 AX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주도적으로 진단하고 개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증은 AI 실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민간 융합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해양 환경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와 연결되는 거고요. 사실 뭐 키오스트에서는 뭐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KMI에서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가 있고 그 해수부에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바다허브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생산자들이 다양히 있고 유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AX가 지원되고 해양 환경에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개방돼서 실제 관리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훌륭한 대한민국이 되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룡센터님 감사드립니다. 도메인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저희 일단 수요와 공급에 우리가 흔히 AI 데이터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괴리 문제 그리고 어떤 표준화가 지금 안 돼서 그런 흐름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문제 지적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AI 총괄 거버넌스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고려대학교 전진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전진영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 세 분의 발제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받아보면서 이 세 주제를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를 뭘로 잡아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정도가 제 머리에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resilience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경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발제께서 말씀하신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해서 관측하고 관리하고 예측하는 때 AI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 관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세 번째 안보 문제까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을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말로는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란 말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복원력, 탄성력 등으로도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작년에 법제처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리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고 강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정책적으로도 혹은 제도화시키는데 활용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똑같이 회복력이나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적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하나만 딱 집어달라고 하시길래 제 국어 실력이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두 개를 다 쓰시죠. 그랬더니 두 개의 차이를 좀 말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력은 얼마나 빨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력이 있다 그러면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 할 때는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뒤에 힘력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으면은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 회복 탄력성은 성질할 때 성자가 붙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성 할 때 성자가 붙듯이. 그래서 어떻게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양 쪽에 연결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AI를 쓰고 관측하고 관리하고 예측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교란들이 온다면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온다거나 혹은 해수면 상승 같은 크고 느린 변화도 있지만 해일이나 태풍 같은 작고 빠른 변화들이 있잖아요. 물론 작지는 않지만 빠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아무리 AI의 관측 기술과 예측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대응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빨리 원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해양 관리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한글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런 정책 언어로 좀 포함이 돼가지고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특히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은 회복 탄력성 단어를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구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환경부에서 정책 자문을 하고 지금 오후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은 유지입니다. 유지. 원 상태를 유지 오랫동안 하고 싶은 거, 그 사회 생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원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적응입니다. 이 변화하는 환경에 혹은 교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세 번째는 전환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전환해 나가느냐.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락다운 했잖아요. 그 사회 생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교란이 왔어도 원래 우리가 영위하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락다운을 했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았죠. 적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교란에 적응했죠. 그 다음에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만 한때 수업도 회사도 모든 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생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AI 시대에도 그다음에 해양 관광에도 안보 위협에도 그런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정책적 언어로 활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법과 제도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양관광 발표하신 발제자의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게 세그먼트를 좀 세분해야 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전체 가구 수의 40%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느 곳에 살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뭐 럭셔리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원룸이나 고시촌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1인 가구의 50% 이상이 20, 30대입니다. 그러면 이 20, 30대에게 필요한 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넓은 광장, 큰 도로가 아니고 자연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1인 가구가 관광의 행태로 이루어질 때 어느 곳을 찾아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분명한 세그먼트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인 가구에 맞는 적합한 그런 관광의 형태가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연인이나 혹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주로 자연을 찾아가요. 그게 바닷가가 됐건 공원이 됐건 숲이 됐건 자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연인하고 우리 오늘 바람 쐬러 테헤란로 한번 걸어볼까, 이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마음을 치유를 얻고 싶을 때 어디로 갑니까? 코엑스 가시나요? 산에 가시나요? 바다에 가시나요? 되게 자연을 찾아가시죠. 그런 자연이 바다가 되면 더 좋을 거고, 해양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 중에 하나가 저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다를 감싸고 있는 자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연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경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관은 단순히 이미지나 사진 찍는 대상이 아닌 사회를 이루는 구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관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관광에 이용하고 안보에 이용하고 그다음에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의 도구로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관 관리 문제가 이제는 해양 관광에 혹은 해양 정책의 한 키워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을 보면은 사람은 몸에 DNA를 가지고 있죠.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들도 모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공간 DNA라고 합니다. 그 공간 DNA는 뭐가 있냐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들, 역사 문화, 오랫동안 축적돼가고 층층이 쌓여 있는 역사 문화, 생태, 이런 것들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DNA거든요. 그 공간 DNA를 인간이 가서 감각하고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경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것들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시 관리하고 측정하면서 DNA를 복원시키고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를 얻고
또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것들은 생태적인 회복 탄력성을 얻는 과정이 반복돼서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질리언스와 치유, 경관의 개념들이 조금은 해양 관광이나 혹은 해양 관리에 키워드로 좀 작동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언어로서 작동을 한다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 앞으로 전망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덕분에 오늘 그 국어 실력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의미를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아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아라입니다. 저도 오늘 발표문을 받아보면서 사실 안보와 함께 관광을 얘기한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안보 앞에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긴장감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진 교수님 관광 얘기를 하면서 긴장이 확 완화돼서 관광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최선 실장님 그 발표문 잘 모았고요. 저희 쪽이랑 굉장히 정합성 높은 그 내용들이어서 매우 그 공감되는 내용들을 발표해 주셔서 잘 공부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그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해양관광 수요에 대한 전망을 이게 주셨었는데요. 사실 지출에서 지난 2024년, 2025년도에 해양관광 지출이 전년도보다 감소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그 관광 여행, 국내 여행 자체에서도 사실 감소하는 경향이 지난 2년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제 2030 관광 트렌드를 전망하는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7대 관광 트렌드 중에 세 번째 트렌드로 관광 시장의 볼륨 체인지 시그널이라는 트렌드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관광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그런 전제 조건이 흔들리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시한 트렌드입니다. 국내 여행 획수를 작년도에 2025년도에 1분기에서 3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2024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26%로 감소를 했고요.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대비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2.8%로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일수 자체는 더 줄어서요. 같은 시기 2019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2.6%로 일수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3분기 들어서는 조금 이게 완화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감소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관광 정책을 추진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원인은 인구 구조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무엇보다도 후기 고령자의 증가가 이제 여행 수요의 좀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의 이제 국내 여행 조사를 보면은 관광 숙박 여행 경험률이 70세 이상은 60.5% 수준인데 이거는 국민 평균인 79.7% 거의 80%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한 20% 정도 떨어지는 수치여서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그 해양 관광에 있어서도 무장의 관광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 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20대가 그런 관광이 늘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2024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은 20대의 여가 시간 자체는 2019년 대비해서 26분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화와 관광은 3분이 감소했습니다. 늘어난 여가는 게임 8분이 늘었고요. 스포츠 6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 그 트렌드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는 일상형 여가로 전환되는 가운데서 관광이 어떻게 청년층들에게 그 여행의 영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그 정책적인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외래 관광객들의 해양 관광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에 실시했던 외래 관광객 조사를 보면은 방한 여행을 고려할 때 무엇을 고려했느냐? 첫 번째가 식도락, 두 번째가 쇼핑, 세 번째가 자연관광 감상입니다. 어떤 여행에 참여했느냐 했을 때도 세 번째로 자연관광 감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을 만족했느냐라고 했을 때도 역시 3위로 자연경관 감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K-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K-팝보다 자연경관 감상이 더 앞서 있습니다. 잠재 여행계 조사, 그러니까 방한 잠재 여행계 조사를 봤을 때도 희망하는 활동의 1위는 쇼핑이고 2위는 문화고 3위가 자연입니다. 근데 이때의 자연 중에서 산이냐 바다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산이 74.7%, 바다가 69.8%여서 바다에 있어서의 이미지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그 관광에 있어서 외래 관광객이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터인데, 그럼 우리의 해양 관광이 인바운드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을 수용태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어촌 지역들 보면은 인구 감소와 함께 관광을 담당할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사업체들도 부족합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인재 육성, 그리고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의 육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관광 자체는 레저, 음식, 뭐 그 어업과의 융복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체부와 해수부의 융복합적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실장님이 제안해 주셨던 정책 과제 중에 한 가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환경변화, 기후변화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의 변화도, 지형도 변화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폭염이나 폭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름에 있어서 특히 쿨케이션이라는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쿨케이션은 여행 목적지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던가, 여행 시기가 한여름에서 조금 이제 중성수기 시기로 바뀌고 있다던가, 여행 활동 시간대도 낮이 아니라 야간대로 바뀌고 있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폭염으로 인한 변화는 해수 요정에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여름 시즌이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텔이나 리조트들도 해변가에 있어서는 장사가 한 시즌이어가지고 약간 유치가 어려웠다면은 이제는 그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회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확대돼서 백사장이 유실된다든가, 이안류 사고가 증가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위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해수면도 9.2cm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동해안의 백사장도 약 57만 제곱미터가 유실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무안공항의 항공사고처럼 블랙스완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흔히들 일본의 난카이 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80, 90% 정도 확률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남해안은 괜찮을 것인가? 이런 식의 대응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후 변화의 대응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관광으로 인한 해양의 오염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태양성 중립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많이 이게 유입된다라고만 지금 기대를 잔뜩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심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좀 차원에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자 포함하면은 이제 9번 타자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저는 영광스럽게도 작년에 이어가지고 연속으로 이렇게 전망대회에 참여하게 됐고, 해양 세션 패널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해양 세션에 참석자들께서 꽤 많이 느셨어요. 이렇게 가득 채우고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그 해양 정책의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떠오른 게 지금 막 적은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다들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우리의 여건이 워낙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이 굉장히 절박한데 이런 여건에서 제가 아무리 그 고민을 해봐도 뭐 나름 길게는 20년 넘게 이제 저도 이 해양 정책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이 해양 정책의 데이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금융 데이터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수집하기 어렵고 이것들을 그렇게 정제하고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많은 전문가 이렇게 이제 뭐 이 금융시장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한 지표로 입증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그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 이거 시급하다라는 것들을 재차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거 이 정말 입증된 자료로 뭔가 하려면은 이미 끝났다. 그거는 그 이슈는 거의 끝났고 새로운 이슈에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는 좀 이 오히려 그 당국자로서 더 이렇게 균형 있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나 그러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공세적인 그 분석과 접근을 여러분들께서 또 민간에서 해주셔야 당국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당국이 먼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성숙되지 않았고 이게 애그리게이트 하기에 섣부르다 할지라도 뭔가 어떤 예리한 촉이 오면은 그런 것들 빨리빨리 생산해 주시고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은 좋겠다. 저희 당국자로서는 그런 호소를 좀 드립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도 좋지만 제가 그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이슈들은 계속 들어왔지만 솔직히 자백하건대 진전이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 기다려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라도 어림짐작으로라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그래야지 회복 탄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조금 마인드셋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특히나 우리 이 해양 정책의 특수성상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되게는 그 지난해부터 참 고무적인 게 우리 이 해양 세션의 안보가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막 트럼프 이제 재집권에 따른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걸로 이렇게 접근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1년 동안 또 뭐 놀랄 만큼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지금 부응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우리 KMI에서는 작년에 6월에 해양안보전략실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 선구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성취이다. 라는 말씀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 점에서 이 지정학 이러면은 영어로는 geopolitics인데 앞으로는 이게 오셔노폴리틱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geopolitics로 그 담지 못하고 다 그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이 해양 안보 전략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셔노폴리틱스를 이렇게 그 일구어가는 그런 그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 해양은 안보에 지금 최전선이 되었고요. 그런데 워낙에 종합적인 요소들이 다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경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휴전선과 같이 어떤 지금 영역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뭐 NLL부터 해서 EEZ와 동중국해와 북극해까지 이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안보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도 해주셨고 또 해양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걸 연결해서 전략을 세우는 분은 굉장히 희소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시고 북돋워 주시고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해양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경제부처의 하나로서 여러 산업을 또 커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걸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외교안보 당국이 이 해양 산업까지를 잘 못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섬세하게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 사실 마스가가 이 결정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대미 협상에서도 사실 그 히든 카드로서 이 뭐 치트키로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거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그 우리가 마스가를 잘 미리부터 전략적으로 했다기보다 트럼프가 원하니까 막 대응한 거란 말이죠. 그 빠르게 대응한 건 굉장히 훌륭한데, 근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양에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안보의 최전선이고 이 조선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파생된 그 가치사슬 또 앞으로 또 나올 미래의 뭐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이제 해양 에너지와 이런 것들에서 이 힌트들을 많이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해수부가 그동안 그 뭐 어업 협정이라든지 여러 그 해양과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카운터파트들이랑 그 수십 년간에 걸친 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근데 사실 외교안보 자산으로는 그다지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복합적으로 그 활용할 때 우리나라의 이 협상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우리 이제 아산정책연구원과 국방연구원의 우리 박사님들께서도 또 계속 좀 개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NSC의 해양수산부도 그 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서포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그 말씀하시는 그 안보에서는 초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는 지리적으로 뭐 수에즈와 저기 그 호르무즈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초크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능적인 초크 포인트도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저 케이블 같은 게 그런 게 될 것이고, 조선의 이 가치사슬 공급망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MRO와 또 이 그 외에 그 또 해상 에너지와 또 AI의 그 뭐 데이터 센터와 이런 그런 그 연결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재미삼아 한번 던져보면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뭐 다키스트 아워 뭐 이런 영화들에서 보면 2차 대전 때 영국이 그 독일을 막아내면서 거의 모든 전력을 소진하고 이 자기 그 병력을 철수시킬 선박도 없어갖고 완전히 이 자살 공격, 자살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국의 어선들이 가가지고 그 영국 이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국으로 대피시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안보 역량은 지금 해군과 해경만이 아니고 우리의 요트들, 조그만 어선들도 다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북극 협력도 다자와 소그룹 양자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그 협력 전략들을 세워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오폴리틱스에서 오셔노폴리틱스로 전환해야 된다. 예. 역시 해양정책과장님으로서 해양정책에 대한 상당한 애착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에 나와 계신 지정 토론자분 말고 지금 앞에 계시는 플로어에서 지금 발제하셨던 발표자나 아니면 지금 토론을 하신 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좀 더 추가로 토론이 필요하거나 좀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는 토론 공청회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예. 전혀 없으시면 덕분에 시간 맞춰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을 앞에 과장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끊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행사를 통해서 지금 이게 오신 모든 분들께서 상당히 유익한 어떤 정보를 조금이라도 하나로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해양 분야에 모두 다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저희들 KMI의 연구진들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협력하거나 좀 문의하시거나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해양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